자, 경기가 침체가 되고 물가는 오르고 있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지금 그 상황이 너무너무 심해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넘어간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인플레이는 뭐고 스태그플레이션은 뭡니까? 인플레이션은 이제 물가가 이제 상승을 플러스로 어쨌든 간에 계속 올라가는. 계속 올라가는 게 물가도 올라가고 뭐. 예,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이고요. 이제 교과서적인 정의로는요. 그다음에 이제 물가 상승률이 좀 이제 플러스인데 떨어지는 상승률 폭이 떨어지는 것을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고요. 네. 물가의 상승률이 마이너스 구간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그걸 이제 디플레이션이라고 그러고요. 네. 스태그플레이션은 이제 스태그네이션하고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인데 스태그네이션이 정체 침체 이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하고 인플레이션이 같이 생기는 거. 그러니까 인플레가 되면은 사실은 좀 경기도 빨리 올라가 뭐 활성화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인플레는 되는데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또 활성화되지 않고, 예. 그러니까 돈만 올라가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거네요. 그렇죠. 나쁜 것만 발생하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가 좋아지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은 네. 일반적인 하나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득이 증가하고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은 네. 물가 상승 압력이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번에 발생한 건 우리가 사실 지난해 이제 공급망 교란에 이어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결정타를 로 작용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급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겪는 것은 수요 측면에서 발생하는 거라면 네. 이게 공급 측면이기 때문에 공급 측면에서 그러니까는 뭐 이 소위 말해서 생산 요소 비용들이 네. 에너지를 비롯해서 원자재라든가 이런 가격들이 증가하면서 네. 물가 상승 압력을 이제 그러니까 작용한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네. 지금 이제 일반 사람들이 그 유가가 좀 많이라도 떨어졌잖아요. 떨어졌는데 유가에서 서비스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국면이 가격이? 지금 물가 상승률이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했을 때는 이거는 이제 전쟁 종식이 가장 좋은 해법이죠. 근데 이제 서비스 분야로 이제 이게 이제 불길이 확산되어지게 됨으로써 네. 금리를 이제 그러니까 인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금리를 미국처럼 빠르게 인상을 못 하고 있죠. 미국과 네. 굉장히 지금 비슷한 패턴으로 가고 있는데, 네. 미국은 금리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상하는 반면에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는 이 가계부채 문제라든가 뭐 이런 부동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금리를 제대로 이제 인상을 못 우리도 하면서 빨리 인상하긴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제 결국은 그래도 부족해요? 미국의 기준을 봤을 때 미국이 많이 기준이 되고 그러니까요. 네. 금리가 역전이 된 상태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해보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사실 이 인플레이션이 좀 아직까지는 해결 기미가 안 보인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공급 충격이다. 네. 공급 충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산 요소와 관련된 비용이 증가하는 부분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 생산 요소와 관련된 이 비용의 증가가 결과적으로는 이 물가 생산 압력으로 좀 들어간다 이런 얘기인가요? 물가를 이제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했지요. 상반기까지요. 상반기까지.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번질 게 아닙니까? 네. 확산되겠죠. 예. 다른 쪽들도 이제 자기들도 이제 그러니까는 그 가격의 상승 압력을 이제 받을 게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서비스 분야로 서비스는 근데 이게 내수라고. 서비스 쪽으로 내수로. 예. 서비스는 내수라고. 내수로 옮겨간다. 예. 네. 그러니까 석유 가격은 외부 충격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외부에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가격이 높은 것을 들여옴으로 인해서 예. 이제 가격이 높아지는 현상인데 우리 경제 내부로 이제 확산된 거죠. 이제는 국내 물가지수가 서비스 가격이 높다는 거는 국내 물가지수가 확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다른 분야들도 그러니까는 마찬가지로 상승 압력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게 서비스 분야가 9월달 물가 상승률을 보게 되면 40%를 차지했어요. 그럼 얘네들이 전체 이제 물가 상승. 전체 물가 상승률을 견인하게 되는군요. 예. 유가 같은 경우는 20% 밑으로 떨어졌고요. 그러면 내외에서 같이 끌어올리게 되면은 우리 경제는 더 힘들어진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11월 달부터 이제 오페크에서 이제 감산까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감산을 해요, 감산 또? 이제 지금 이제 그걸 공지를 했지요. 감산하겠다고요. 하루에 네. 200만 배럴씩. 네. 그게 이제 그것 때문에 그래서 석유 시장에서 지금 그러니까 유가가 지금 다시 반등 추세로 바뀌었죠. 그렇죠. 올라가겠죠. 예,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만약에 다시 100불대까지 올라간다면은 네. 물가 상승은 그러니까는 지금보다도 더 그러니까는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정부가 뒤늦게 이제 그러니까 공공 서비스 분야들, 전기, 네. 가스를 비롯해가지고 공공 서비스 분야를 또 인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전망이 그렇게 밝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 빨리 끝내야 되는데 언제 끝나요? 그거는 뭐 푸틴한테 물어보세요. 푸틴 좀 약간 좀 정신이 이상하다는 소리도 있던데 맞습니까?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거 모른다고 할 수밖에. 그럼 전쟁은 지금 누가 이기고 있어요? 전쟁이요? 러시아가 이기고 있어요? 저는 뭐 승자가 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영토도 서로 뭐 나눠 가지는 예. 것도 어느 정도 투표해서 이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저는 정치 실패의 결과라고 생각을 들어요. 그래요? 예, 불필요한. 알겠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 연내 1,500원까지 오른다. 그럼 결국 달러 빨리 숨겨놓고 풀지 말고 그래야 되나요? 나는 쓸데없이 싼 가격에 다 팔아버렸는데 돈 없다고. 이게 노변은 평상시에도 환 투자했었어요? 원래 안 했는데 외국에서 돈이 저는 사실 달러가 정기적으로 필요해서 예. 많이 사놨었어요. 그러다가 뭐 쓸 일도 없고 그래서 넣어놨다가 환율이 오른다 그러길래 잽싸게 팔았지. 근데 너무 초창기에 판 거야. 그래서 내가 바보같이 손해를 너무 많이 봤지. 원래 전문가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많이 올랐나? 기뻐서 팔았는데 이렇게까지 더 올라갔죠. 원래 이 환 거래는요. 네. 일반 사람들은 하기 어렵거나 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일반 사람들은 살 때하고 팔 때 가격이 굉장히 격차가 크잖아요. 엄청 크더라고요. 그때도. 예, 그러다 보니까는 그리고 그다음에 환율이라는 것이 평상시에는 안정적인 국면에서는 이게 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고 맞아요. 위아래로 이렇게 널뛰기를 하다 보니까는 예측성도 굉장히 힘들어요. 맞아요. 주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상승 추세가 어느 정도 확인되어지는데, 네. 근데 환율은 그러니까 이게 방향성을 잡기가 쉽지가 않고 거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잘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이 지금 많이 뛰어들었거든요. 네. 뛰어들었다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방향성이 확실하다. 비용이 많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시장의 어떤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런데 이번 달부터 가스요금, 전기요금 인상분이 이제 반영이 된대요. 그럼 예. 물가가 더 체감하는 물가가 훨씬 더 많이 오를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정부는 10월이 정점이고 더 이상 안 오르겠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거 거짓말이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7월경에 추경호 총리가 이제 사실 이제 한 통계청이나 이런 데가 이제 기재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내부 정보를 이용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걸 쉽게 갈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 정점이다 뭐다 이렇게 물가 상승률을 이제 9월 달께 5.6%로 발표가 됐는데요. 네. 그다음에 8월 달에 5.7%에서 0.7%포인트가 좀 떨어졌죠. 네. 떨어졌는데 10월 달 정점설이 나오게 된 거는 뭐냐면 이 5.7, 5.6이라는 것이 전년 동월 대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9월 달 물가 상승률은 작년 9월 달에 그러니까 물가 수준에 대비해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네. 1년 전에 대비해서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 그러니까 10월 달 이후부터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소비는 증가하는데 공급이 제대로 그거를 이제 뒷받침 못 해주면서 소위 공급망 교란 현상 우리내 가지고요. 네. 10월 달부터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다 보니까는 그럼 작년 대비면 일종의 뭐냐면 기저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작년이 높이 올라갔으면은 올해는 그러니까 똑같은 속도로 올라가도 좀 또 더 떨어질 수밖에 떨어져 없는 보이죠. 거죠. 네. 이런 것들과 그다음에 이제 뭐 유가도 좀 안정되는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새로운 변수가 등장한 거죠. 뭐요? 새로운 변수라는 게 바로 뭐냐면은 이제 전기가스 공공 서비스 요금 올릴 수밖에 없는. 그동안은 이제 억제를 했거든요. 억압을. 예, 억제를 했기 때문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주요 선진국보다 낮게 형성된 거는 네. 그런 공공 서비스 요금을 그러니까 억제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현실화되는 거 아닙니까? 반영되는 거 아닙니까? 네.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오페크가 석유 감산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런 점에서 새로운 변수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9월 달에 5.6%가 보다 더 내려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 그러니까 5.5% 중반 밑으로 내려가기가 당분간 내려가기 쉽지 않은 이러한 국면으로 새로운 국면이 지금 이제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어요. 게다가 예. 한국은행에서 이 지금 금리 정책을 올리는 쪽으로 지금 잡고 있잖아요. 이거 뭐 당연한 거죠. 그 물가 상승률 수치가 사실은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텐데요. 그동안에는 뭐 한국은행이 그래도 이제 막겠다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못 막을 가능성이 이제 높고 생각보다 높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연내에. 예. 그렇게 되면은 엄청나게 될 것 같아요. 이 실질 물가 상승률은 엄청나죠. 우리가 소득이 뭐 5% 늘리면 실제 물가 상승률은 10%가 넘어가게 되는데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흔히 앞에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은 용어를 얘기했잖아요. 예,
경기 침체를 얘기할 때 네.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네.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을 때예요. 2분기 연속이요. 근데 우리가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을 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는 평균적인 하나의 개념입니다. 국가 전체의 평균적인 개념이에요. 네. 그런데 국민들은 그러니까 계층마다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하는 사람도 있고 감소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금리가 그동안에 오르면서 네. 빠른 속도는 아니었지만 오르면서 이자 소위 말해서 부채 상환 비용이 굉장히 증가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국민이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은 없어요. 감소한 사람들이 없어요. 많아요. 네. 감소한 쓸 사람들이. 돈이 없었어요. 거기다 물가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실질 가계 소득도 줄어들었죠. 네. 그러니까 국민 대다수 서민들은 사실상 소득이 후퇴를 이미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네, 맞아요. 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태그플레이션에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아,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아니라는 얘기인 것뿐이지 이미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입니다. 많은 서민들은요. 그런 상태인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가를 잡으려면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지금 금리를 빠르게 올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 정도예요. 이게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아니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면 더 쓸 돈이 없는 거잖아요. 없는데 빨리 인플레를 잡아야지만이 경제가 인플레가 계속해서 지속될 거라고 한다면 경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비라든가 기업 투자의 불확실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준에서 파월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9월 21일 날 이제 0.75를 올리고 나서 뭐냐면은 금리 인상이 네. 가계화나 기업 투자에 굉장히 고통을 줄 것이다. 하지만은 이 고통은 그러니까 더 향후에 나타날 더 큰 고통을 네. 예방하기 위한 거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어차피 맞을 매면 빨리 맞는 게 낫다는 이런 표현처럼 네. 지금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금리를 인상 속도를 우리가 그 필요한 것보다 적게 할 경우에는요. 네. 이게 굉장히 지속됨으로써 네. 인플레도 잡기 힘들어지고 네. 경기 침체도 굉장히 더 장기화될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추경호 부총리가 예.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사실은 해요. 예. 그렇잖아요. 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박근혜 정부 때 예. 오셔가지고 빚내서 집 사라 이랬던 사람이 추경호잖아요. 지금 집값 떨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이 사람이 딱 이 말 할 때예요. 빚내서 집 사라. 지금 집값 엄청 떨어져 있다. 허리띠 졸라매가지고 빚내서 집 사라. 이번에도 또 이런 식의 정책 펼칠 것 같은데. 이분들이 참 이제 안 좋은 게 뭐냐면요. 네. 정략적으로 정책을 네. 위반을 해요. 되게 유도하잖아요, 우리를.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상황만 모면하거나 아니면 그 상황에서도 그러니까는 사실 이런 표현을 쓰긴 좀 하지만은 계급적인 그러니까 관점에서 그러니까 되게 많죠. 계급을 아예 벌려놓고 그냥 못 올라오게 예. 하고. 알겠습니다. 더 말하기가 싫으신 것 같은데. 자,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최백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 댓글에요. 모시기 쉬운 어려운 교수님 모시고 얘기 편하게 아무렇게나 하시네요. 아무렇게나 말은 제가 듣는 말입니다. 자, 수출 문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우려 해소를 위해서 한국과 협의를 지속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친서를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유엔 총회 연설하러 갔을 때만 해도 아무것도 없었다 이랬는데 어젠가 계속 보도가 나왔습니다. 조 바이든하고 열린 상황에서 얘기를 한번 잘해보겠다. 근데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이건 사실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적이죠. 받아야 되는 거지만, 받아야 되는 건데 되는 거지만. 받아야 되는 것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도 못 받고 있는 상황.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열린 자세를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열린 자세를 하겠다는 것이 그냥 립 서비스인지 실제 가능한 건지. 저는 이 혜택을 줘도 큰 혜택을 받기는 힘들 거다 생각하는 이유가 생색만 내는 거다. 왜 그러냐면요. 네. 미국의 전기차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이 전기차에서는 중국에다 뒤처져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걸 빨리 쫓아가야 되거든요. 네. 쫓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국 내 그러니까 생산 기반을 마련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네. 거기에 그러니까는 여러 유럽이라든가 유럽 국가들이라든가 아니면 일본도 있고 그러지만은 한국이 제일 만만하다 보니까는 한국을 더 이제 희생양으로 삼는 거죠. 희생양으로 삼는 건데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이 예교의 중요성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그러니까 이 경제에 부담을 주는 거를 네. 부담을 주는 게 이게 사실 이것만이 아니라요. 반도체도 칩포 동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이게 제가 그래서 이제 잘못 낀 첫 단추에 함정에 지금 빠졌다고 하는 이유가 한미 정상회담 5월 달에 그때 이제 출발을 그러니까 잘못 이제 세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한국 경제를 미국 안보 개념의 하위 개념으로 그러니까 종속시켰다 네. 했는데 그 결과로 나타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는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석유라든가 에너지 가격이 그러니까 급등하면서 무역 적자 압력을 많이 받았지만은 네.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난 이후부터 대중 무역 적자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요. 중국이란 나라는 여전히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걸 조사해 봤어요. 일반 전문가들은 그냥 대충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수세만 보고 말하지만.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걸 이제 수출 품목을 들여다봤어요. 한국이 중국에다 수출하는 품목을 들여다보면요. 네네. 그러면 좀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수출하는 품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품목을 표를 나누는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은 상위 100대 품목을 보면은 한 40% 이상이 갑자기 그러니까 두 자릿수 이상으로 줄어들어요. 5월달 이후에. 왜요, 왜?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중국 입장에서 그러니까는 수입처를 바꿨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꼭 수입을 해가야 되는 품목도 있지만은 한국 말고 다른 데서 대체할 수 있는 품목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내색은 안 하면서 소위 일종의 그러니까는 한국 길들이기로 이제 이렇게 들어간 거죠. 니네들이 탈중국 얘기하고 앉아 있고 그러는데 탈중국이 가능한지 한번 두고 보자.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무역 적자가 계속해서 지금 6개월째 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외환 보유액이 줄어들지요. 그렇죠. 환율이 증가하는데 금리는 못 올리죠. 네. 못 올리니까 이제 사람들이 뭐냐면 시장에서 볼 때는 한국은 환율 방어 능력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했으나 현실성은 없어 보인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국정감사 얘기 하나만 하고요.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청년 원가주택이 사실상 5년 내에 분양하는 주택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돈 있는 엄마 아빠 찬스가 가능한 사람들만 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지적도 나왔거든요. 이거 가능합니까? 이런 말이 맞습니까? 사실 청년들한테 주거 공급은요, 사실 그 대다수 청년들이 지금 뭐냐면 비정규직으로 살죠.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부모의 그러니까는 기댈 수 없는 청년들은 사실 자기 집을 소유하기에는 그 소유하려면 대다수가 대출에 의존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대출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한 이 연령층들입니다. 네네. 사실 이들한테 필요로 하는 것은 집값이 그동안에 계속 오르다 보니까는 이걸 그러니까 자산 증식의 어떤 차원 속에서 이걸 뛰어들었던 것이지 그런 전망만 없다면은 네. 사실 공공임대 같은 것들이 더 바람직한 거죠. 그러니까 주택을 그러니까 하나의 이게 주택이 투기 수단으로 전락함으로써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불안하다 보니까는 자기의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러니까 이것을 접근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은 뭐냐면은 주택 투기 문제를 그러니까는 이것을 원천적으로 해소시키면서 그러면서 자기 능력에 맞게끔 청년들한테 그러니까는 네. 맞는 장기 공공 임대를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장기 공공 임대를 값싸게 공급하는 경우들은요 굉장히 이 신청률이 높아요. 네. 청년들한테요. 네. 일반 그러니까 오피스텔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싸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주택 가격도 지금 떨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걸 뭐 원가 공급을 해가지고 유인하기보다는 결국 빚내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대다수 청년들은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는 뭐 사실 주택 가격이 산 가격보다 올라간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원가로 산다 하더라도요. 그럼 빌려줘야 되는 거예요, 나라에서? 이거 돈 대출해줘야지 살지. 청년들이 지금 무슨 돈을 삽니까? 대다수 청년들은요. 그렇군요. 부모한테 그러니까 의존할 수 있는 사람들을 빼놓고는 보게 되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내놓고 있는 이 국가의 청년주택 정책도 사실은 완전하지가 않고 이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좀 다시 한번 정책을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게 요점이신 것 예.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제 질문의 의도와는 전혀 안 맞는 대답을. 그렇습니까? 제가 너무 정리를 잘해서. 너무 시간이 짧게 지나가네요. 네, 짧았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자주 모실 거예요. 네.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은요, 최백은 건국대 경제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